자, 우리 책 251페이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에서 이어 설명드릴게요. 얘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 감가상각 취득했을 경우에 너 이거 구매했으면 얘와 관련된 부가 서류 제출해라 라는 거예요. 네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별도로 그 내역, 세부 내역 제출해라 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 프로그램 보시면 부가가치의 부속 명세서 탭에 아래쪽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클릭하시고 기간은 뭐 4월부터 6월이면 4월부터 6월 해서 취득월 어디에서부터 샀는지 자산 구분 뭐 6월 30일이면 06월 30일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없으니까 그냥 자동차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하시고 그리고 자산 구분은 자동차면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건물 구축물이면 건물 구축물 클릭해 주시고 공가액 얼마 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세부 내역 입력해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 구매했다 5월 30일날 건물이다 5월 30일날 어디 현대로부터 건물을 구입했다 라고 하면 건물 1억이면 1억 이렇게 공급가액과 세액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얘는 우리 매입미술증표 입력에 입력한 내용들이 불러오게 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해당 명세서 작성해 봐라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왜 작성하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 신고서에 별도로 기억나시나요? 매입 부분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고정자산 매입분 이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세부 명세서를 제출해라 라는 거예요. 기억되셨죠? 해서 매입세액 중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으면 얘와 관련된 부속 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해 봐라 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쉽게 나오면. 그래서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 감가상각 자산 몇 개 주고 거기에 별도로 감가상각 자산 아닌 거 포함시켜서 주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써서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지금 원래는 최근에는 부속 명세서 첫 번째 요것만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얘가 뭐냐면 우리가 입력할 때 카과로 입력했던 것 매입 중에 회계관리 매입미술 전표 입력 중에 매입미술 전표 입력에서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매입 중에 카과로 입력 57번 카과로 입력했던 부분들 기억나시죠? 얘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 중에 카드로 구매한 경우 과세 물품을 카드로 구매한 경우에 입력했었죠. 이 부분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이 부가가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거예요. 네가 카드로 구매한 내역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카드는 어떤 카드를 사용했는지 세부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해 라는 거예요. 얘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카가로 입력했던 부분을 자동으로 불려온다 라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작성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단의 거래 내역 입력에 들어갈 부분들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함정이 어떻게 나오냐? 자, 기억해 주시면 우리 불공 기억나세요? 매입 중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 불공으로 입력했던 것들. 자, 보여드리면 프로그램 보시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중에 자, 5월 25일로 한번 찾아보시고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매입 중에 불공으로 입력했던 것들 54번 뭐 500만 원 해서 이 불공제 사유에 11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나 11가지에 해당이 되어 불공 공제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카드는 이 불공제 항목이 해당이 되면 불공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입력 자체를 일반 전표로 간다라는 거예요. 부가세는 공제가 안 되니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되셨죠? 불공은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 불공제 항목인 것을 입력하는 것이고 카드로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11가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아예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다 라는 거예요. 해서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입력하는 것들은 공제가 가능한 것들만 입력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책 288페이지 기출문제 보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책 288페이지 문제 1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해 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 중에 네가 카가로 입력했던 할 수 있는 것들 뭐냐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를 사용하였고 자료 입력 시 3번 거래 내역의 입력에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해라. 이 문제는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해당 신고서에 바로 입력해 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아래의 거래처 모두가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해라. 일반 과세자는 맞으니 공제 가능한지 안 한지 네가 판단해서 입력해 봐라 라는 거예요. 자, 7월 30일 날 택시 비용 증빙 받더니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현금 영수증 증빙은 모두 옳다. 내역 받더니 택시 비용은 우리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봤던 거 기억나세요? 택시 미용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택시, 버스,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 택시 비용 적격 증빙이다 하더라도 얘 공제 안 돼, 택시 안 돼 해서 앞에 내용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치면 영수증 발급 대상, 그렇다면 매입세 공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 1번 제외. 8월 3일날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사무실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니 내역 맞겠죠? 우리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음료수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해서 내용 다 나와 있으니까 입력하는 거 같이 보여드리고, 9월 5일날 프린터 토너, 얘도 우리 영업부서에서 판관비 회계팀 총무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프린터 토너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얘도 정상적인 구매인이 공제 대상이겠죠. 현금 영수증 적격 증빙이니까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카가 뿐만 아니라 카과 그리고 현과 이 두 가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입력해라라는 거예요. 되셨죠? 만약에 이 프린터를 개인용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자로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 그렇다면 얘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업무와 관련된 프린터 토너 구입이다 라고 쓰는 게 맞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니 이 두 가지 공제에 입력해 봐라 라는 거예요. 자, 해서 부가가치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클릭하시고 기간은 우리 문제에서 예정신고분이니까 1월부터 3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 삭제하시고 하나하나 입력해 보면 월 1일 지금 8월 3일부터 8월 3일날 08월 3일 08월 03일 구분 보시면 하단에 현금인지 복지인지 사업인지 신용카드인지 봤는데 우리는 사업 3번으로 입력해 주시고 공급자는 누구? 맛있는 마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회에서 F2로 해서 맛있는 마트 있으면 맛있는 마트 사업자 등록번호는 2222222 카드 회원 번호는 서울카드인 1111111111 검색하셔도 되세요. F2로 서울카드 등록하셔도 되고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시고 공급가액 얼마? 227,273 세액은 자동으로 불려온다. 두 번째 9월 5일날 09월 051 구분 봤더니 얘 우리 현금 영수증 받은 거죠.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금 1번 상호 밝은 토너 공급자 333333333 카드 번호 우리 1111 썼으니까 넘어가시고 금액 공급가액 80만원 세액 8만원 공급가액과 세액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저장까지 해서 해당 거래 내용 중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인지 판단하시고 공제가 가능하면 입력해 주시고 공제가 불가능하면 아예 입력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시 앞으로 오시고 앞으로 오셨으면 지금까지 우리 부가가치에서 부속 명세서는 다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세액, 부동산, 그리고 수출실적 명세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이렇게 부속 명세서는 이 정도에서 나오실 것 같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봐라. 해당 거래가 매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분인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인지 매입은 세금 계산서 수취분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 각각 분류해서 입력해 봐라라는 거 기억하셨죠? 해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과세인지 면세인지 카과인지 현과인지 건별인지 이렇게 적응이 되시면 이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는 뭐 꽁으로 먹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속 명세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책 252페이지 결산 정리 보실게요. 결산 정리. 결산 정리는 재무회계,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만 좀 공부를 많이 해 놓으시면 쉽게 점수를 획득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책 내용 보시면 일정 시점에 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결산이라 하는데, 장부를 마감해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파악하고 경영성과, 얘는 손익계산서를 통해 경영성과를 평가하겠죠. 해서 이 경영성과가 마감이 되면 이 손익계산서의 손익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집계가 된다. 해서 일정 시점에 경영성과를 마감하고 그 경영성과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결산이라 해요. 해서 결산, 우리 시험에서는 결산 중에 결산 정리 분계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고 조사, 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결산 정리 분계가 우리 시험에서 메인을 차지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다. 해서 1년 동안 1월부터 12월 동안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손익이 있다 해서 매출 100원, 매출원가 50원, 그리고 이 50원에서 판관비 등 20원 들어서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30원이다. 이 30원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가서 이익 잉여금으로 집계가 된다. 집계가 됐으면 이 상태로 자산과 부채 자본을 마감시켜서 뭘 만든다? 재무상태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회계를 배우고 수많은 거래를 배워서 궁극적인 목적에 다다르는 마지막 종착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되셨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 재무상태표의 흐름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253페이지. 책 253페이지. 결산을 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예요. 수동으로 우리가 직접 회계처리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자동으로 회계처리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수동 결산이 대부분이고, 가끔 자동 결산으로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수동 결산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등 귀속 구분 때문에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 것들 우리 재무회계 때 배웠죠.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1년 뒤에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 1년 뒤에 받는 이자 중에 올해 부는 올해의 이자 수익으로 잡아라. 올해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라라는 거, 기간 기속 때문에 나왔던 회계 처리죠. 그것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얘는 어디서 하냐면 프로그램에서 일반 전표 입력 해서 12월 31일 날 와서 기간 기속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해서 이 구분에 하단을 보시면 출금, 입금, 차변, 대변이 있는데, 출금, 입금, 차변, 대변은 일반적인 회계 거래를 입력할 때 쓰시는 거고, 우리 지금 수동 분기할 때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는 항목을 써요. 차변, 대변,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수동 분계, 결산 분계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구분을 해줘라 라고 주어지니, 될 수 있으면 결산 분계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에, 일반 전표 입력 문제 5문제는 차변, 대변 또는 출금, 입금 요 4가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우리 뒤에 문제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결산 정리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기출문제 우리 책 277페이지
기출문제 81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책 277페이지 기출문제. 기출문제 보기 전에 회사 코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회사 정보에서 81에 대한 데이터 프로그램에 심어주시고 회사 코드 812번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전선생무 2급 회사 코드 812번 도봉산업으로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책 277페이지 가실게요. 책 277페이지.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고 제가 해답 화면 같이 띄워 드릴 테니까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화면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책이랑 화면이랑 같이 보시고, 자, 우리 책 277페이지 문제 4번 결산 자료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해서 문제 1번 보시면 책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하시오. 납부세액은 정리해서 납부세액이 있다면 미지급세금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미수금으로 계상하되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아라. 자, 문제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 예급금이 있다. 그렇다면 부가세 대급금은 현재 상태 우리 뭐예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내고 사죠. 이 부가세 나중에 우리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러니 얘 뭐다? 자산, 부가세 대급금 해서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항목이에요. 자산.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내가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받았다가 대신 내주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근데 이 부가세 내 돈이에요? 아니죠.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나는 잠깐 내가 보관해 줬다가 나중에 국가에 납부해 줄 세금이에요.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금, 나중에 줄 돈, 얘는 부채 항목이라는 거예요. 해서 이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은 결국 내가 매출세액이 되겠죠. 필기해 두세요. 부가세 예수금 책, 부가세 예수금에다가 매출세액,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 이렇게 해두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테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라 적어두시고, 부가세 예수금 부채, 부가세 대급금 자산, 이렇게 또 필기 같이 해두시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선 매출세액은 얼마? 1000만원, 매입세액은 얼마? 1800만원 될 테니까 느낌적으로 우리가 낼 세금 1000만원인데 공제받을 세금은 1800이야. 800만원만큼 공제받겠구나, 환급 받겠구나. 그럼 나중에 받을 돈 생기니 기분 어때요? 좋죠. 그러니 자산이 생기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자산으로 잡혀있던 부가세 대급금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와주고, 부가세 예수금 부채 없애주면서 차변에 와주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왔다. 요 회계 처리가 결산 분계라는 거예요. 부가세 관련한 결산 분계.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을 상계시켜서 내가 낼 세금이 있는지 받을 세금이 있는지. 부가세 예수금이 컸다면, 부가세 예수금이 커서 대변에 나머지 잔액이 나와 있다. 만약에 800이 대변에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미지급 세금 해서 이 부채로서 대변에 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차변에 와 있으니 돌려받을 거 있구나
내가 매입세 공제 받을 게 더 크구나 라는 거 거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12월 31일 날 이제 차변과 대변인데, 우리 결산 분계니까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쓸 거예요. 우선 차변부터 결산 차변 5번 계정 과목은 뭐? 계정 과목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 검색하는 것도 F2를 통해서 부가세 예수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거래처 검색하는 것처럼 계정 과목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부가세 엔터 치시면 부가세가 들어간 항목이 검색이 되실 테니까 여기서 부가세 예수금 클릭하시고 거래처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차변에 적요도 입력하라는 말이 없으면 넘어가시는데, 적요도 입력하라는 말이 있을 때는 컨트롤 F2 눌러서 부가세 대금과 상계 이런 식으로 부가 적요까지 입력해 주시는 게 나으시다. 지금은 적요 입력하라는 말 없었으니까 넘어가시고, 차변에 얼마? 부가세 예수금 1000만원. 결산 차변에 결산 차변 나중에 할게요. 결산 대변 나머지 우리 아는 거 부가세 대금 먼저. 부가세 대금 없애줘야 하니까 결산 대변 6번 부가세 대금 얼마? 금액 1800만원 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차액이 800만원이 뜰 거예요. 어디에? 차변에. 그렇다면 결산 차변 5번 입력해 주시고, 우리가 차변에 나왔다는 것은 자산이 생겼다라는 거죠. 즉 받을 돈이 생겼다라는 거야. 받을 돈 미수금으로 해라 해서 미수금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0만원, 미수금 800, 부가세 대금 1800 없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결산분계는 우리가 회계 처리만 할 수 있다면, 회계 처리만 할 줄 안다면 입력하는 것은 그냥 노가다예요. 되셨죠? 얘는 프로그램을 아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회계 처리 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 문제 2번.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내역을 반영하여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기말 평가해봐라. 네가 취득할 때 가액은 1억 3,250이었는데 기말에 보니 1억 2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너 이거 평가해놔 라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 평가할 때 단기 손익으로 평가한다, 아니면 자본으로 평가한다. 기억하시나요? 그쵸?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 평가 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억나시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얘는 단기 순손익에 해당이 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 단기 손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한다라는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되셨죠? 해서 금액 얼마, 차이 얼마? 금액 차이 얼마예요? 금액 차이가 지금 750만 원이죠. 그래서 이 차액 750만 원 평가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줄어들었죠. 평가했더니 우리 주식가액이 750만원 어치 떨어진 거야. 매도 가능 증권 없애줘야겠지 해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750만원 대변, 차변에 손실, 자산의 감소한 이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본의 감소로
자본의 감소로 750 차변에 왔다라는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거 기출했으니까 1번 전표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자, 12월 31일 날 와서 결산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입력하시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 등이 있을 거예요. 처분 손실, 처분 이익. 지금은 12월 말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평가했으니까 평가 손실 금액 750만 원, 결산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인데 123번인지 178번인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123번, 178번은 얘가 투자 자산인지, 우리 문제 보시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이 투자 자산인지 우리의 유가증권인지에 따라 구분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투자 자산이면 178번, 그 외에이면 123번으로 입력해라라는 거. 투자 자산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면 178번, 아니면 123번으로. 지금 투자 자산이니까 178번.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178번이 투자 자산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매도 가능 증권은 뭐예요? 자산이죠. 그럼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뭐예요? 그쵸, 재무상태표죠. 그렇다면 회계관리 오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클릭해 보세요. 회계관리에서 결산 자료, 결산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클릭하고 날짜는 12월 말 기준으로 보신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 투자 자산인지 또는 유동 자산인지 어디에 구분되는지 클릭해 보시면 알 거예요. 투자 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더블 클릭해 보시면 178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조금 아까 입력했던 부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를 123번으로 입력했다 라고 한다면 재무상태표에 투자 자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유동 자산에 당좌 자산 중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가서 어디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178 투자 자산이니까 178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문제 3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은 매월 16일이다. 당해 연도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해라. 미지급 비용 내용 봤더니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라. 금리가 변동금리로 은행에 문의한 결과 2018년도 12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이자는 총 250이었는데 2018년도 기속은 13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해서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1월까지 돈을 빌렸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두 달치가 총 250이나 이 중에서 2018년도 분은 150이라는 거예요. 130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빌렸으나 지급은 1월 15일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1월 15일까지 지급하면 되는데 올해 분은 올해 이자로 인식을 해줘야겠지. 그쵸? 130만 원은 지금 지급 안 했다 하더라도 올해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겠지. 130만 원은. 그러니 답 보시면 답안지 보시면
이 130만 원은 실제 우리가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올해의 비용이니 올해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어디? 차변. 비용의 증가로 차변에 왔고, 얘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가 나중에 지급할 비용, 부채, 미지급 비용, 아직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돈, 나중에 지급할 비용,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의 증가로 대변해 왔다. 금액 130만원. 그러면서 비용으로 인식해 줬다라는 거, 요거 이해되셨죠? 요거 입력하는 건 문제 없으시죠 이제? 자, 결산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130만원. 130만원. 그리고 결산 대변에 뭐?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아니고 미지급 세금 아니고 미지급 비용 해서 결산 차변에 이자 비용 130, 미지급 비용 130. 되셨죠? 자, 문제 4번. 지금 우리 문제는 친절하게 이 13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 130만 원 네가 구해봐라 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우리 돈을 빌렸다. 이자는 다음 연도 6월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18년도 7월 1일부터 19년도 6월 30일까지 라고 한다면 이 18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계산해 봐라 해서 얘 미지급 비용 잡고 이자 비용 잡아봐라 라고 계산해 봐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얘 숫자를 친절하게 줬지만 이 숫자도 계산하게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재무회계 시간에 많이 해봤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4번.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기말 잔액의 2%의 대손율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대손 충당금 설정은 뭐만 기억해라? 그래요. 되게 하라. 기말에 이 금액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기말 잔액을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죠. 시험에서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기말 잔액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기말 잔액에 대해서 2% 대손율 잡고 보충법에 의해 추가 설정해라 라는 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뭐예요? 자산 그리고 부채죠. 부채는 아니고 대손 충당금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모두 자산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 우리 어떤 재무제표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재무상태표로 가능하겠죠. 그럼 이 문제는 뭐냐? 네가 재무상태표 가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기말 잔액 판단한 다음에 기말에 지금 현재 시점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해서 추가로 얼마 설정해야 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얘는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설정하는 방법, 수동으로 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수동 먼저 보실게요. 우선 네가 재무상태표에 가서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리의 재무상태표 가셔서 12월 말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 봤더니 20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345260000이 있다. 그리고 미수금은 417000000만큼 잔액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재무상태표는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자산과 부채 금액이 얼마인지 보여준다라는 거 해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잔액은 345260000인데 얘와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 250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를 해석하는 거야. 자, 외상 매출금 12월 말 기준으로 345260000이 있는데 얘와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 250이 있어. 그리고 미수금은 12월 말 기준으로
4,170만 원이 있는데 얘와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없어. 해서 이 금액들 해당 잔액의 2%만큼 되게 하라 해서 차이 나는 금액 설정해 봐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답안지 425페이지 보시면 해당 금액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답 보시면, 그런데 재무상태표의 외상매출금 잔액과 해답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문제 4번만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의 내용까지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대손충당금이 되게끔 나온 문제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까지 다 맞춰야 지금 상태에서 이 외상매출금 미수금의 잔액이 맞는다고 한다면 앞에서 틀리면 뒤에서도 틀린다는 문제예요. 문제가 이렇게 뒤에서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각의 별개로 문제가 이루어져야 채점도 그렇게 이루어지니,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이 얼마다 미수금이 얼마다 라고 주어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린 지금 수험생 입장이니까 어찌됐건 해당 구조를 좀 아는 단계이니 그 차액에 대해서만 설정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현재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351760000인데 얘와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기초에 415만원 있던 거야. 그래서 이 차액을 봤더니 2885200이 있다. 얘 추가로 설정해라 라는 거예요. 351760000의 2%만큼 되게 하라. 351760000의 2%만큼 되게 하라인데 기존에 4150000만큼 있으니 추가로 2885200만큼만 추가 설정해라 라는 거 해서, 하단에 우리 회계 처리한 거 보시면 차변의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관련된 거 2885,200 대변에 입력하면서 추가로 입력한 슬퍼하는 비용 못 받을 것 같아요. 미리 슬퍼하는 거 비용 대손상각비 인식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수금과 관련해서 미수금도 동일하다. 미수금 잔액 41700 2%만큼 동일하게 되게 하라 인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 없으니 그 금액 온전히 되게 하라 라고 했으면 되겠죠. 대손충당금 미수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기존에 없으니까 0이에요. 그러니 4170000만큼 되게 하라 라고 하면 834000 설정하면 되겠죠. 해서 대변의 자산의 차감 계정 대손충당금 834000 왔고, 차변에 얘 슬퍼하는 비용의 증가로 차변에 왔다. 금액 834000인데 주의하실 게 이름 다르죠.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비인데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야. 무슨 차이냐? 외상매출금은 우리 주 영업활동과 관련된 받을 돈이죠. 그렇다면 대손상각비로 판관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판관비. 그런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다? 영업 외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야 니네 다 못 받을 것 같은 돈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아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못 받을 돈 대손상각비는 너 좀 급이 있는 애니까 판관비로, 기타의 대손상각비 미수금 너는 조금 급이 떨어지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을 달리하자라는 거예요. 둘 다 비용은 맞는데 판관비냐 영업의 비용이냐의 구분을 지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에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입력하시면 되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
결산차변에 5번 결산차변에 대손상각비 그래서 835 입력해 주시고 금액 2885200 2885200 하시면서 결산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입력하는데 대손 충당금 입력했더니 대손 충당금이 여러 개 있죠. 여기에서 네가 누구와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냐 같이 연결시켜줘. 우리가 선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보시면 우측에 외상 매출금 건지 받을 건지 해당 짝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이니까 첫 번째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결산 차변에 대손 상각비 검색했더니 두 가지 나오죠.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 해서 미수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이니 954번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834000. 결산 대변에 대손 충당금 해서 봤더니 미수금에 대한 것이니까 121번 찾아서 확인 눌러 주시고, 이렇게 같은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이지만 누구에 대한 대손 충당금인지에 따라 계정 과목 코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우리가 하는 수동 분계인 거고, 자동 분계를 말씀드리면 자동 분계는 어디서 하냐? 회계관리에 결산 자료 입력, 회계관리에서 결산 재무제표에서 첫 번째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면 기간 1월부터 12월 입력하시고, 입력하셨으면 상단에 보시면 대손상각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상태로는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받아야 할 또는 주어야 할 자산과 부채 자본 항목이 모두 정리가 된 상태에서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 입력하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대손상각이라고 있을 거예요. 대손상각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 하단에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현재의 우리 회사의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등에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받을 돈들이 집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 설정을 할 것인데 대손율을 몇 프로 한다? 2%로 하기로 했으니까 상단의 대손율을 2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설정 전 잔액도 자동으로 불러오고, 미수금은 없으니까 설정 전 잔액 0이 불러왔고, 외상 매출금은 설정 전 잔액이 불려오는데 지금 앞에 내용들이 추가로 입력이 안 된 상태이니까 이렇게 불려오는데, 앞에 내용들이 추가로 입력이 돼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다면 우리 해답이랑 동일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입력이 되신 상태에서 결산 반영을 누르시고 결산 반영을 했다면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프로그램에 알려준 거예요. 얘를 회계 처리해 주세요 한다면 왼쪽에 전표 추가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눌러주시면 대손상각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결산에 반영했어요 한 상태에서 전표 추가까지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에 갔으면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자동 분계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텐데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수동 분계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자동 분기에서 써먹을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 자동 분기랑 수동 분기랑 같이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충당. 요거는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대손상각에서 우리가 설정할 것들은 2%로 외상 매출금, 미수금이니까 나머지는 삭제해 주셔도 되세요.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되고 지금 상태에서 결산 반영 눌러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추가 설정할 금액 우리는 지금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만 설정할 거니까 받으러옴에 대해서 설정할 거 없다 0 단기 대여금도 0 그리고 선급금도 0으로 고쳐 주신 다음에 결산 반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전표 추가 눌러 주신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입력해 줘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내용이 일반 전표 입력의 12월 말 기준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마지막 문제 277페이지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여 결산을 행하시오. 얘도 자동 분기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재고자산 우리 회사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재고자산 이만큼 있으니 얘 빼고 모두 비용으로 인식해 라는 거예요. 자,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1월부터 12월 입력하시고 자,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읽어보자면 원재료를 하나 가지고 입력을 해본다면 기초에 있던 원재료가 7천만원 있고 기중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온 원재료가 17억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에 원재료가 7,300이 있었고 기중에 17억을 구매했다. 이 중에 기말 재고가 만약에 5천이면 5천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다 제공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해서 원재료 비용으로 인식될 금액이 17억 3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판매 또는 제조 가능한 원재료가 기초에 7,300 있었고 추가로 매입한 금액이 17억 있었으니까 총 17억 8천 중에 기말에 5천만 원이 남아 있다라고 친다면 이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 3천 정도가 원재료로 이용이 됐구나, 원재료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구나 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해서 기말 재고를 입력을 하면 그 나머지가 비용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 금액 원재료 금액 기말 재고 입력해 봐라 라는 건데 여기서 한번 더 꼰다라는 거예요. 뭐냐, 네가 재고자산 금액 구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자, 지금 금액 7,500인데 비고를 봤더니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원재료가 불포함되어 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인데 선적이 됐대. 그렇다면 이거 내 거예요, 판매자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야. 배에 실기만 하면 내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실었대. 그럼 이 150만 원 여기에 포함시켜야겠죠. 그러니 우리 재고는 실질적으로 얼마다? 그쵸, 7,6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금액에는 7,500이 있는데 원재료, 실질적인 원재료 재고 자산은 7,650이라는 거. 제공품은 비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제품은 2억 3,200이 있는데 수탁자가 보관한 제품 200은 불포함되어 있다. 수탁자, 위탁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뭐 있어요? 신문 갑판대 아줌마. 우리가 한국일보야 해서 갑판대 아줌마한테 우리 신문 좀 팔아주세요 하고 우리 신문을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갑판대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문 갑판대 아줌마 거예요? 아니죠. 우리 거지. 우리가 팔아달라고 잠깐 보관해달라고 한 거니까 우리 거예요. 해서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 200만 원은 우리 거니까 우리의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겠지. 해서
2억 3,200이 아니라 2억 3,4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원재료 기말 재료 재고액 7,650만원, 그리고 제공품 재고액 얼마? 5천만원. 제공품 하단에 보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5천만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얼마? 2억 3,200이 아니라 2억 3,400. 그래서 원재료,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을 각각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입력해 주셨다면 해당 기말 재고를 제외한 나머지가 각각의 비용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원재료비, 단기총 제조비용, 단기총 제조원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입력이 된 상태로 이걸 토대로 전표 추가까지 해주셔야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12월 말 기준 가서 보시면 제품, 매출원가, 제공품 각각 따라온다. 원재료 17억 정도가 비용으로 인식이 됐구나 라는 거 되셨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 얘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이 되시니까 해당 기말 재고를 얼마로 입력할지만 주의를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결산자료 입력은 이렇게 여러 유형을 몇 개 해보다 보면 겹치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 한 4-5개만 같이 풀어보면 이제 감이 오실 거라, 지금 첫 시간이라 이제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우리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더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한 세트만 더 같이 풀어보고 이제 실무에 꽂힌 급여자료 입력, 사원 등록, 연말정산 관련해서 같이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